사부의 박남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디어 심리 연구에는 방송학회 내에서 역사는 다소 짧지만 상대적으로 젊고 훌륭한 연구자들이 좋은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세 편의 퀄리티 논문들이 발표와 토론에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션을 기획하시고 준비해 주신 연구회 회장님이신 경희대 이두환 교수님, 그리고 총무님이신 광운대 김상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성균관대 김태년, 송하연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 How should intelligent agents apologize to restore trus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anthropomorphism and apology attribution on trust repair를 김태현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하시겠고요. 토론은 연구 회장님이신 경희대 이두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균관대의 이리나 안드리바, 펜스테이트 김윤리 선생님, 성균관대 정성 교수님의 논문인 Inspiration by Social Media Messages: The Effects of Source Similarity, Perceived Goal Attainability, and Dispositional Optimism을 김윤리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토론은 총무님이신 광운대 김상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고요. 세 번째 논문은 대구대학교 류성진 교수님의 디지털 네이티브 이민자간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입니다. 토론은 방송협회 조성동 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을 말씀드리면 한 논문당 30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는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로 해주시고 발표가 끝나는 대로 토론 10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또 우리 참석자들 간의 어떤 Q&A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논문 김태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화면들 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방송학회 미디어 심리 세션에서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가, 신뢰 회복에 대한 의인화와 사과의 귀인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 사이언스 학과의 김태년입니다. 네. 신뢰는 긍정적인 기대감에 기반하여 상대방의 의도나 행동에 의존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신뢰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 사이의 상호작용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금융이나 의료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률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황의 불확실성 덕분에 필연적으로 오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때문에 신뢰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때 만약 신뢰를 잘 관리하지 못하여 신뢰가 깨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다시는 해당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뢰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요? Computers as Social Actors Paradigm, 즉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컴퓨터 패러다임에서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인간 사이의 관계에 통용되는 사회적인 규칙을 컴퓨터들에게도 적용한다고 말합니다. 즉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신뢰 회복 역학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역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 패러다임을 받아들인다면 우린 인간들이 신뢰가 깨졌을 때 하는 가장 일반적인 행동인 사과, 즉 어폴로지를 컴퓨터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오토메이션 바이어스, 즉 자동화 편향을 주장한 학자들은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상호작용은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측면에서 보면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신뢰 회복 역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회복 역학과는 전혀 다른 효과를 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학자들은 인간이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련하여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칠까요?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컴퓨터 패러다임과 자동화 편향은 서로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게 만든 어떠한 결정 요인이 있지 않을까요? 이번 연구에서 저희는 서로 다른 두 지각을 주발시키는 결정 요인으로서 의인화에 중점을 두고 탐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인화는 사람들이 주변 환경이나 물체에 대해서 사람의 특성을 느끼거나 사람처럼 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일찍이 의인화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회적 행위자로서 여기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의인화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은 컴퓨터에서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기계 같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하고 더 높은 수행을 기대하며 최초 신뢰도도 더 높습니다. 한편 좀 더 사람 같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부여하는 권위도 낮고 기대하는 수행도 낮으며 최초 신뢰도도 낮습니다.
하지만 사람 같은 인공지능은 신뢰 위반에는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헌들은 의인화의 정도가 사람들이 기계에 대한 생각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신뢰 회복 방법으로서의 사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책임을 인정하고 신뢰를 위반한 것을 뉘우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책임을 밖으로 돌려서 비난을 최대한 누그러뜨리는 외부적 귀인 사과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내부적 귀인 사과입니다. 외부적 귀인 사과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신뢰 위반자에 대해서 책임을 덜 지우게 되고 비난도 덜 하게 됩니다. 한편 내부적 귀인 사과를 하게 되면 신뢰 위반자가 미래에는 해당 신뢰를 위반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게 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사과 유형은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사과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먼저 신뢰 위반이 능력과 같은 가변적인 성질의 영역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내부적 귀인 사과가 더 유용합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좋은 사람은 동기나 과제에 따라서 좋은 수행을 보일 수도 나쁜 수행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능력이 좋지 못한 사람은 그들의 능력에 상응하거나 혹은 그보다 낮은 수행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수행은 보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좋은 수행은 수행자의 능력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지만 나쁜 수행은 상응하는 능력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래에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내포하는 내부적 귀인 사과를 하게 된다면 미래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가 좋지 못한 능력이라는 부정적인 정보보다 정보가가 즉 인포메이션 밸류가 더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외부적 귀인 사과를 하는 것보다 내부적 귀인 사과를 하는 것이 신뢰 회복에 더 좋을 것입니다. 한편 신뢰 위반이 도덕성과 같은 사람들이 불변적인 성질로 인식하는 어떤 영역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외부적인 사과가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도덕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도덕적이 못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처벌이 무서워서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적인 행동은 행위자의 도덕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도덕적인 행동은 그것이 단 한 번이더라도 행위자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래에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내포하는 내부적 귀인 사과를 하더라도 비도덕성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미래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보다 정보가, 인포메이션 밸류가 더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내부적 귀인 사과는 그닥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비난을 누그러뜨리는 외부적 귀인 사과를 하여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내부적 귀인 사과를 하여 책임을 인정하는 것보다 신뢰 회복에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편 컴퓨터의 능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은 컴퓨터의 능력은 일관되며 고정되어 있고 따라서 바뀌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토메이션 바이어스에서 얘기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도덕성과 같은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들은 컴퓨터의 능력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귀인 사과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좋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살펴본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최초 신뢰도는 기계 같은 인공지능에서 높고 사람 같은 인공지능에서는 더 낮을 것입니다. 둘째, 은하를 사용함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사과가 신뢰 회복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것입니다. 즉, 기계 같은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사과를 할 때 비난을 누그러뜨리는 외부적인 귀인을 하는 것이 책임을 인정하는 내부적 귀인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한편 인간 같은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사과를 할 때 내부적 귀인을 하여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외부적 귀인을 하여 비난을 누그러뜨리는 것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는 2x2 피험자 간 설계를 사용하여 온라인 투자 실험을 하였습니다. 독립 변이는 의인화와 사과의 유형이었습니다. 어떻게 독립 변이를 조작하였는지는 잠시 뒤에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총 193명이었으며 4명의 참가자는 실험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여 실제 분석에 포함된 참가자는 총 189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조건에 46에서 48명씩 배정되었습니다. 참가자들 중 여성은 54%, 남성은 43%였고 2%는 성별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23세였고 참가자들의 대다수인 59%가 주식 투자에 전혀 참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험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식 투자 인공지능과 함께 투자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의 제한에 따라서 대규모 투자를 할 수도 소규모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투자 결과에 따라서 참가비에 더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참가자들이 실험을 시작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 매니플레이션의 에이전트 타입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 같은 인공지능 조건에서 인공지능은 자신을 톤이라고 소개를 하며 스스로를 저라고 이야기하며 1인칭을 사용합니다. 또한 아바타도 사람 모양의 아바타가 있습니다. 한편 기계 같은 인공지능 조건에서는 인공지능이 3인칭을 사용하고 스스로를 이 알고리즘이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보시면 로고가 컴퓨터 로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개 이후 참가자들은 투자 결과 평가로 이루어진 투자 라운드를 총 5번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참가자들은 인베스트먼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공된 기업의 투자 정보와 인공지능의 제안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할지 소규모 투자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라운드 리저트를 보시면 매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라운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라운드 결과에서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투자를 성공을 하였는지, 또한 참가자는 인공지능을 얼마나 따랐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은 얼마나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실제로는 얼마나 얻었는지, 마지막으로 참가자가 실제로 얻은 수익은 얼마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 후 인지적 신뢰를 묻는 평가가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세 번째 라운드 전까지는 8번의 투자 중 한 번씩만 틀리면서 꽤나 좋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인공지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8번 중 총 6번을 틀리면서 신뢰를 위반하게 됩니다. 이때 인공지능은 라운드 결과 이후 바로 사과를 하게 되는데 내부적 귀인 사과 조건에서는 이번 실패가 알고리즘의 한계 혹은 1인칭으로 얘기하면 저의 한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외부적 귀인 사과 조건에서는 실수의 원인이 나 혹은 알고리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기업 환경 때문에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사과를 한 이후에도 2번의 라운드를 더 진행하고 총 5라운드를 진행하고 난 뒤에 최종 설문을 하고 실험을 마치게 됩니다. 실험을 위해서 측정한 종속 변인 및 조작 변인 그리고 공 변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속 변인으로는 신뢰를 보았습니다. 신뢰에는 인지적 신뢰와 행동적 신뢰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인지적 신뢰에 대해서는 컴퓨터에 대한 신뢰와 스스로에 대한 투자 결정의 자신감에 대해서 7점 척도의 답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스스로의 투자 결정에 대한 자신감은 나중에 컴퓨터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데 공변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행동적 신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공지능의 제안을 따랐는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의인화가 제대로 조작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가스피 스케일의 의인화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기계 같은 인간 같은 무의식적인 의식적인 인공적인 생물 같은의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크롬바 알파 값은 0.81이었고요. 또한 과거의 투자 경험이 실험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공변인으로 두어 통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투자 경험을 1. 전혀 해본 적 없음부터 7. 매우 자주 함까지 7점 척도로 질문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랑 C를 보시겠습니다. 최초 신뢰에서는 조건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지 않았고요. 인지적 신뢰에 대해서는 조건 간의 상호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프 A랑 B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자신에 대한 책임을 누그러뜨리는 외부적 귀인 사과를 하는 기계 같은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가 신뢰 위반 이후에 평균 약 16%만 감소하여 평균 약 32% 정도 감소한 다른 조건들보다 신뢰 감소가 덜했습니다. 즉 신뢰 위반에 더 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과 유형의 주효과도 있었는데요. 자신의 책임을 누그러뜨리는 외부적 귀인 사과를 한 인공지능은 신뢰 위반 이후 신뢰가 약 21%만 감소하였고 내부적 귀인 사과를 하여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을 경우는 신뢰가 약 35% 감소했습니다. 즉 외부적 귀인 사과가 신뢰 위반에 더 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행동적 신뢰와 관련해서도 역시 조건 간의 상호작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누그러뜨리는 외부적 귀인 사과를 하는 그런 인간 같은 인공지능이나 혹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계 같은 인공지능보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인간 같은 인공지능을 더 많이 따랐으며 자신의 책임을 누그러뜨리는 외부기인 사과를 하는 기계 같은 인공지능은 다른 조건들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연구에서는 의인화와 사과 유형의 상호작용이 신뢰 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기계 같은 인공지능일 때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누그러뜨리는 외부 귀인 사과를 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부 귀인을 이용한 사과를 하는 것보다 인지적 신뢰 회복에 더 좋으며, 인간 같은 인공지능일 때에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를 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을 누그러뜨리는 외부적 귀인 사과를 하는 것보다 행동적 신뢰에 더 좋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또한 기계 같은 인공지능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부적 귀인 사과를 했을 때는 가장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신뢰 회복 전략들 중에 잘 맞는 짝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신뢰 회복 전략은 다른 신뢰 회복 전략보다 더 좋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할까요? 외부적 사과, 즉 외부적 귀인 사과, 즉 자신의 책임을 누그러뜨리는 사과를 하는 기계 같은 인공지능이 다른 인공지능보다 신뢰가 덜 훼손된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헌에서는 사과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 회복에 좋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외부적 귀인 사과와 내부적 귀인 사과 사이에 주역과가 나온 것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토메이션 바이어스는 기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사람들이 기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대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내부적 귀인 사과, 즉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를 한 인공지능 중에서는 기계 같은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 같은 인공지능만이 이후에 행동적 신뢰를 회복했다는 사실이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비록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누그러뜨리는 외부적 귀인 사과를 하는 기계 같은 인공지능이 인지적 신뢰에서는 강점을 보였지만 이것이 행동적 신뢰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신뢰 위반 이후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부적 귀인 사과를 하는 인간 같은 인공지능을 외부적 귀인 사과를 하는 인간 같은 인공지능이나 내부적 귀인 사과를 하는 기계 같은 인공지능보다 더 많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누그러뜨리는 외부적 귀인 사과를 하는 기계 같은 인공지능은 다른 조건들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결과는 외부적 사과가, 즉 자신의 책임을 누그러뜨리고 회피하려고 하는 사과가 잘못 사용되었을 굉장히 기만적으로 보일 수 있고 무능해 보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없게 보일 수도 있다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 회복 문헌에 대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계는 일관되고 변하지 쉽지 않다는 오토메이션 바이어스에서 자동화 편향에서 말하는 관념이 인공지능의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품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부적 사과를 하는 기계 같은 인공지능을 가장 좋아하지 않았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마 컴퓨터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의인화에는 외형과 행동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본 실험에서 적극적으로 조작한 것은 외형적인 의인화였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 역시도 행동적인 의인화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기계 같은 인공지능은 행동적으로는 인간 같으나 외형적으로는 인간 같지 않다는 점에서 부조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안 좋은 평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 연구는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이론적 함의를 갖는데요. 먼저 기존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신뢰 회복 전략 중 하나인 사과, 즉 어폴로지가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의인화 요소가 있을 때 사람들은 알고리즘의 능력을 인간의 능력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였고 신뢰 회복 역학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한편 의인화 요소가 없을 때에는 사람들은 알고리즘의 능력을 인간의 도덕성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였고 신뢰 회복 역학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또한 의인화가 사람들이 기계에 대해 가지는 서로 다른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컴퓨터 패러다임과 자동화 편향은 일견 서로 상반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패러다임은 의인화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의인화 요소가 있을 때 사람들은 인간 멘탈 모델을 사용해서 기계를 대하며 의인화 요소가 없을 때에는 비인간 멘탈 모델을 이용하여 기계를 대합니다. 또한 저희 연구에서는 이때 의인화를 하는 것이 항상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때때로 의인화를 하지 않는 것이 신뢰 회복에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연구는 또한 실용적 함의도 같습니다. 기존의 디자이너들은 의인화가 무조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의인화를 사용하는 경향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보였다시피 의인화는 때때로 신뢰 회복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디자이너들은 의인화 여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신뢰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 연구는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신뢰 회복 유형의 전략 사이에는 잘 맞는 짝과 그렇지 않은 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은 본질적으로 인공지능 자신에 대한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신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인화입니다. 의인화를 사용하게 되면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의인화를 사용하면 최초 신뢰도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미래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계점입니다. 첫째로 본 연구는 기계 같은 인공지능이 최초 신뢰 형성 단계에서 이점을 가진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재현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마 최근에 알파고가 이 세들에 대해서 바둑에 있어서 4대1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인공지능에 대한 과신이 생겨난 인공지능에 대한 과신이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천장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본 연구는 금융 상황이라는 고위험성의 자기 관련성이 높고 동기부여가 높은 금전적인 성패가 걸려있는 상황에서만 유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연구에서는 저위험의 자기 관련성이 낮고 동기부여가 낮은 다른 상황에서 신뢰회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내부적 긴 사과를 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신뢰회복이 가장 나았던 이유가 실제로 서로 다른 의인화 요소들 간의 불일치 때문인지 혹은 다른 요인이 있었던 건지 미래 연구에서 더욱 정교한 디자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알고리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인지하는 유사성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미래 연구에서 더 파악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비록 본 연구가 사람들의 기계에 대한 생각과 신뢰 회복에 있어서 의인화 역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새로 알아가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더욱 많은 신뢰 회복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한 미래 연구들을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기 김태현 선생님 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 시간 배정상 일단 저기 토론을 먼저 들으시고 그다음에 다른 그 논문들의 발표를 듣고 이제 나머지 조금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저 질문과 저 대답을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이두환 교수님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 저 마이크가 지금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토론을 맡게 된 경희대학교 이두학입니다. 아주 발표 잘 들었고요. 뭐 예상한 대로 제가 어제 읽었는데 아주 잘 쓰여진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읽으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시간상 바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논문의 주제가 매우 참신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이 논문은 어떤 주식 투자 상황에서 AI와 같은 프로그램이 투자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실책에 대해서 사과를 함으로써 사용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에 관심을 둔 연구라고 보이고요. 연구 소론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 목표와 정당성을 잘 기술했고 연구 문헌 연구에서도 뭐 카사 패러다임과 함께 뭐 오토메이션 바이어스 그리고 뭐 사과에 대한 문헌도 아주 꼼꼼하게 검토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구가 제시한 가설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기존의 문헌 연구로부터 이제 이끌어내는 논리적 추론이 아주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론에서는 이제 그 연구자가 제시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뭐 주식 투자를 제한하는 AI 프로그램도 직접 만드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2x2 온라인 실험을 설계하셨는데 또 뭐 5라운드의 어떤 그런 뭐 투자 또 뭐 트라이얼도 하셨고요. 그래서 아주 많은 노력이 든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육체적인 노력도 많았고 아무래도 연구비도 많이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논문을 직접 읽어봤는데 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그리고 뭐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이런 부분이 아주 꼼꼼하게 성의 있게 잘 쓰여졌더라고요. 보통 저는 이제 논문을 리뷰할 때 그 끝에 논의 부분, 디스커션 부분을 가장 많이 보는데 거의 8페이지나 돼가지고 참 성의 있게 쓰셨구나. 역시 이제
송하연 교수님 팀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부터 제가 이제 더 나은 원고를 위해서 제가 읽고 몇 가지 느꼈던 또 혹은 고려할 수도 있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게 읽었고요. 저는 처음 이제 논문을 읽을 때 문헌 연구를 안 보고 가설 1과 2를 읽어봤습니다. 근데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지 했는데 또 이제 나중에 문헌 연구를 읽어보니까 참 논문 가설을 잘 제시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특히 이제 두 번째 가설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계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자동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시고 그 가정 아래서 만약 AI 프로그램이 혹시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뭐 사람처럼 실수를 만회할 수 있다고 믿어주기보다는 바로 수행 능력이 매우 떨어진 AI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제시하셨는데 매우 그 추론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만약 인공지능이 그 실수를 자기 탓으로 돌리면 인간은 능력 없는 AI로 볼 수 있고 그 실수를 만약 외부의 요인을 돌리면 그 방식이 그래도 능력 없는 AI보다는 훨씬 더 사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기에 적절하다고 이렇게 제시하셨는데 저는 이제 가설 1, 2 기본적으로 다 잘 제시된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가설 2를 보면 가설 2의 A 그러니까 A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설 2는 어떤 사고 방식의 효과가 AI의 의인화 정도에 따라서 조절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셨는데 이 A 같은 경우는 AI가 인간이 아니라 기계로서 인식되면 아무래도 A가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고 방식이 외적으로 귀인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말은 저도 굉장히 설득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가설 2B에서 AI가 의인화되어 인격화되면 인간이 기계에게 가지는 긍정적 편향성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AI가 사과를 내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셨는데 좀 완전히 동의하기가 좀 그랬던 게 논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말이 될 것도 같지만 지금 그 투자 주식 투자라는 상황도 굉장히 하이 리스크하고 또 게다가 바로 그 AI와 작업을 했기 때문에 과연 만약에 그 AI 프로그램하고 사용자하고 좀 오랜 친밀한 관계를 가졌더라면 그런 어떤 오토매틱 바이어스가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단지 한 2번 정도의 라운드의 주식 투자를 가지고 그런 게 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설을 제시하기 바로 전에 좀 더 논리적인 근거, 이론적인 걸 좀 더 보충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AI 프로그램이 인격화되든 아니면 기계화처럼 이렇게 유사하게 보여지던 간에 사실 이제 주식 투자 같은 어떤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는 그 말씀하신 어떤 자동적인 편향성이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인격화를 하더라도 과연 이런 상황적인 상황에서는 과연 그게 없어질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런 상황을 조절해서 상황을 하이 리스크 시츄에이션과 로우 리스크 시츄에이션을 좀 구분해서 향후 연구에 하면 더 흥미로운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이제 논문에서 향후 연구 재원할 때 좀 쓰시거나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설계도 아주 잘 됐는데 이제 다른 전반적인 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를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독립 변수 조작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태학적인 타당도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의인화 수준을 첫 번째 독립 변수인 의인화 수준을 조작하셨는데 어쩔 수 없을 수는 있지만 좀 인격화된 AI, 의인화된 AI한테는 1인칭 화법을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좀
그 기계와 유사한 AI한테는 3인칭을 화법을 사용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1인칭, 3인칭이 혹시나 의인화 수준의 효과를 좀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의인화 수준이 높은 뭐 인간과 유사한 프로그램에서도 3인칭으로 충분히 해줬으면 그런 1인칭과 3인칭의 효과를 좀 없앨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아무래도 그 이유 때문에 첫 번째 가설도 어떻게 보면 기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하이 리스크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가설이 기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독립 변수인 그 외적 그러니까 사과 메시지 있잖아요. 사과 메시지 조작에 대해서도 내적 사과 메시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외적 귀인을 하는 사과 메시지를 보면 외적인 요인을 탓으로 돌릴 때 비정상적인 비즈니스 환경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 자신이 이제 실수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땐 기계라면 충분히 그런 비정상적인 비즈니스 환경도 컨트롤해야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적 능력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그냥 이건 제 연구도 아니지만 차라리 갑작스러운 서버에 문제가 있었거나 순간적인 전원 차단이 있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하면 훨씬 그 외적 그 귀인하는 사과와 좀 메시지와 좀 연관이 더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주식 투자라는 그 상황이 아무래도 하이 리스크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미래 연구,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실 때 이런 상황을 조절하는 어떤 변이를 넣어서 후속 연구를 하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볼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연구 자체는 너무 품도 많이 들어가고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논문도 그와 또 비슷하게 너무 성의 있게 꼼꼼히 쓰셔서 아주 잘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두환 교수님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 논문이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완결성이 아주 높은 그 완성도가 아주 높은 논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두환 교수님께서 또 그 어떤 건설적인 앞으로 좀 더 임프루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제안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 논문은 inspiration by social media messages, the effect of source similarity, perceived goal attainability, and dispositional optimism이라는 제목으로 성균관대 이리나 안드리바 그리고 이제 펜스테이트 김윤리 선생님, 성균관대 정성윤 교수님께서 이제 쓰신 논문인데 우리 김윤리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다들 잘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본 연구의 발표를 맡은 김윤리입니다. 저희 연구팀에서는 소셜미디어상에서 메시지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원의 유사성, 성공 가능성의 지각, 그리고 낙관적 성향에 대한 성향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이 논문은 원래 영어로 쓰였었는데 본 발표에서는 source similarity는 정보원 유사성으로, perceived goal attainability는 성공 가능성에 대한 지각으로, 그리고 dispositional optimism은 개개인의 낙관적 성향으로 번역해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메시지가 저희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셜미디어상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지만 특히 본인의 자랑스러운 성공 스토리들을 많이들 공유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인이 성공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는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나도 이렇게 성공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은 성공을 했네라는 하지만 나는 아닌데 라는 부정적인 감정 혹은 질투심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도대체 어떤 조건에서 그리고 왜 이런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넓은 시각에서는 저희는 이제 이 연구가 언제 그리고 왜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성공에 관한 이야기들이 질투심이 아닌 동기부여의 자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에 3가지와 같은데요. 앞으로 그 슬라이드들에서 각각의 가설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변인인데요.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성공 기대감, goal attainability는 사람들을 동기부여를 시키는 변인으로 많이들 알려져 왔습니다. 저희 논문에서 많이 인용한 라고드와 쿤다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슈퍼스타 혹은 롤모델, 나보다 더 잘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공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받고 보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조건이 바로 그 목표하는 골이 얼마나 쉬운지 어려운지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만약에 제시한 목표가 너무나도 어렵다면 사람들은 포기를 하지 그것으로 동기부여를 받지는 않는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세운 첫 번째 가설은 개개인의 성취 가능성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 이야기를 보고 보다 동기부여를 받을 것이다 라는 첫 번째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가설을 바탕으로 저희가 관심 있게 생각했던 것은 어떠한 변인들이 도대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까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희는 이 질문에 대해서 2가지 변인에 관심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보원 유사성이라는 개념인데요. 테스팅과는 사회 비교 이론 등에서 사람들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 경향은 특히 비교 대상이 되는 타인이 자신과 사회적인 위치, 능력, 그리고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더 뚜렷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비교 대상이 되는 롤모델과 본인의 직업 분야가 비슷할 때 상향 비교의 결과, 즉 동기부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2번째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가설과 관련된 source similarity라는 변이는 상황적인 변인이었다면 3번째 가설과 관련된 개인의 낙관적 성향은 개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변인이었습니다. 낙관적 성향이란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기대를 하는 개개인의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낙관주의자들은 비관주의자들에 비해서 대개 성공 가능성에 대해 보다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낙관적인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일수록 goal attainability라는 변인에 보다 높은 응답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3번째 가설을 세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가설들을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되는데요. 가설 1번은 goal attainability가 동기부여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것이었고 가설 2번, 3번은 각각 정보원 유사성과 개개인의 낙관적 성향이 동기부여라는 변인의 goal attainability라는 매개 변인을 통해서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매개 변인에 관한 가설이었습니다. 이 모델을 바탕으로 저희는 한 가지 더 궁금했는데요. 바로 남자 학생들과 남성과 여성들 사이의 차이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회정보 비교 이론에 관해서 보면 남성과 여성이 각각 다른 영향을 받는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온라인상의 여러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봤을 때 여성인 롤모델의 성공 이야기를 봤을 때 좀 더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저희가 예측한 가설 1번, 2번, 3번에 나타난 관계들이 여성과 남성을 나누어서 분석했을 때 과연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연구 문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가설과 연구 문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팀이 사용한 연구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90명의 같은 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고
저희가 제시한 메시지가 특정 회사에 입사를 성공한 사람에 관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이 회사에 얼마나 가고 싶은지라는 질문을 제시를 해서 전혀 가고 싶지 않다. 이 회사랑 나와의 직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대답을 한 12명의 학생들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92명의 학생들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보원 유사성을 조작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대학생 집단이라는 학생들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제시된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각각 학생들의 메시지 제시된 정보원들의 졸업 출신 학교를 조작을 했는데요. 정보원과 비슷한, 그러니까 참여자들과 비슷한 정보원의 경우에는 같은 학교에서 졸업을 한 학생으로 제시를 하였고, 이제 정보원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미국의 유명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정보원으로 제시하여서 메시지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시드린 페이스북 메시지가 저희가 실제 실험에서 사용한 성공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보시다시피 구글 본사에 이제 합격을 해서 다니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는 한 학생의 이야기가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저희가 연구 문제 중에 하나로 남성과 여성,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서로 다른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메시지는 남성 모델과 여성 모델을 각각 사용하여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모든 조건을 같았고 다만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의 경우만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실험 디자인을 하고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가설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저희는 나이머스에서 패스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모델링을 한 결과 첫 번째 가설은 지지가 되었습니다. 즉, 성공 가능성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동기부여가 되었고요. 두 번째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 이따 디스커션 섹션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보원 유사성은 인스퍼레이션이라는 변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고 있었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설 2번은 기각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성립되었는데요. 세 번째 가설은 개개인 각각의 낙관적인 성향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칠 때 goal attainability라는 변인을 통과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문제와 관련해서 남성 그룹과 여성 그룹을 따로따로 패스 모델을 테스트했을 때는 남성 그룹에서는 H1, H2, H3가 모두 다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패스 모델에서는 가설 1번과 3번은 지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상했던 처음에 제시했던 가설들이 여학생 그룹에서만 더 지지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저희 연구가 가진 함의와 간단한 요약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 가능성이라는 변이는 동기부여에 굉장히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공 가능성이라는 변인이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간혹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과 연관되어서 연구가 되기는 했는데요. 이러한 변인이 온라인 상에서도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저희 연구의 결과를 보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원 유사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퍼레이션이라는 변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간접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그것이 왜인지에 대한 질문은 던지지 않았지만 이후 저희가 디스커션을 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나와 정보원이 비슷하다면 이것은 사실 goal attainability라는 인지적인 부분을 그대로 무시한 채 사람들이 휴리스틱에 관련된 영향만을 가지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이 제시되었고 이제 향후 연구에서 이것을 테스트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개개인의 긍정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제시했던 대로 간접 효과 그리고 직접 효과 모두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소셜미디어에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사실 소셜미디어 상의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던졌을 때 저희는 이제 소셜미디어 상에서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나와 어떤 아는 지인인 사람인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내가 실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내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인 경우에는 상향 비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연구 결과와 가설들이 비교해 봤을 때 남녀의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여자 학생들의 경우에는 나와 동일한 여성이 그리고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넘어야 될 허들과 장애물들이 많은데 동일한 여성들이 성공을 한 사례를 보여줬을 때 보다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아마도 여성 모델을 사용하는 메시지를 제작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연구가 가졌던 한계점들과 앞으로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서 본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 학교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연구였기 때문에 연구 샘플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요. 저희가 정보원 유사성 조작을 위해 이와 같은 선택을 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샘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에서는 정보원 유사성만 조작을 하고 성공 기대감에 대한 변이는 이제 측정을 하고 조작은 하진 않았는데요. 이 변인을 조작해서 테스트하는 향후 연구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메시지 효과라는 것이 실제로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메시지를 제시하고 바로 얼마나 동기부여를 받는가라는 질문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효과가 장기 연구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에서는 롱지튜디널 연구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리면서 본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윤리 선생님 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저기 SNS 관련해서 소셜 컴패리슨을 다루는 연구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연구는 그보다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넘어서 좀 더 구체적인 컨텍스트로 들어가서 연구를 한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이 소셜 컴패리슨에 있어서의 어떤 좀 업그레이드된 어떤 그런 연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저기 논문의 토론은 우리 저 연구의 총무님이신 김상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상현 교수님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논문 상당히 잘 읽었고요. 상당히 타이트하다는 느낌은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 메시지 디자인이나 실험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좀 완성도가 있고, 그 다른 어떤 컨파운딩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대부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실험 디자인은 탄탄한 느낌을 받았고요. 라이팅은 상당히 제 생각에는 그 김윤리 선생님 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쓰셨을 거라고 제가 예측은 하지만 상당히 잘 쓰신 것 같아요. 읽기가 상당히 편했고요. 그리고 가설 도출도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컨텐트 자체는 크게 제가 그 전문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험 디자인이나 통계적인 면에 대해서 몇 가지 그냥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여기가 이제 그 제목이 이제 source similarity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작을 어떻게 했냐면 모교냐 혹은 타겟 출신이냐로 그 source와 타겟 간의 유사성을 조작했는데 물론 이제 그 컴패리슨 자체를 그 상향으로만 이제 예상을 하고 했기 때문에 타 학교인 경우에는 이제 하버드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되면 이거를 유사성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아니면 superiority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같은 학교가 있고 좀 더 나은 학교가 있고 그것도 약간 조금 덜 프리스티지어스한 학교가 있다면 similarity라는 컨셉이 딱 들어맞지만 지금 뭐랄까 타대학 출신은 이미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제목을 약간 조금 그 텀 자체를 살짝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보니까 그 기존 문헌 연구에서 대부분 이
뭐 envy나 inspiration에 포커스를 둔 연구는 similar하냐, dissimilar하냐라고 일단 다 텀을 정리를 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트레디션이나 아니면 트렌드인 경우에는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프리사이즈하게 하자면 예, 그 텀을 조금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이 가설을 제안한 패스 모델이랑 테스트한 모델이랑 약간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원래는 처음 그 외생 변수 두 개 다 그 골 어테이너빌리티에 영향이 가고 그 임팩트를 릴레이해서 인스피레이션으로 가는 그 패스 모델이었었는데 이제 실험을 테스트할 때는 그 외생 변수의 디렉 임팩트가 이미 모델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금 봤을 때는 그 자유도가 모델 자유도가 1이거든요. 사실은 디그리 프리덤이 지금은 2로 뭐 이 페이퍼에는 돼 있는데 아마 다른 어썸션을 추가해서 디그리 프리덤을 확보를 더 하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베리어블이 4개이기 때문에 디그리 프리덤은 하나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모델 테스트를 한 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릴라이빌리티가 약간 좀 너무 좀 리거러스하게 보자면 조금 그 릴라이빌리티가 좀 저하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그 예측하신 대로 미디에이션만 가지고 한번 모델을 구성을 하셔서 그거를 테스트해보고 이 미디에이션 그 디렉 임팩트가 들어간 그 모델이 거기에 네스티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두 모델을 테스트를 하면 카이스퀘어 디퍼런스 테스트 같은 걸로 이 미디에이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디그리 프리덤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추가적인 테스트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가설인 경우에 인디렉트 하이포테시스 아니 인디렉트 패스가 0.07이었거든요. 0.07이고 그 옵티미즘에서 그 인스피레이션으로 가는 디렉 임팩이 0.14가 났어요. 0.14. 근데 이제 0.14는 P 값이 0.08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간접 영향, 그 0.07은 시그니피칸트하게 낮거든요. 왜냐하면 인디렉트 임팩트인 경우에는 이 부스트래핑이 들어가서 부스트래핑이 2000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작아도 이게 시그니피칸트하게 나와서 지금 0.07이 시그니피칸트하게 보이는 건데 사실은 디렉트 임팩이 0.14이긴 하지만 샘플 사이즈를 생각하면 사실은 이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풀리 미디에이트 됐다고 보기에는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제 상상력인데요. 그 서지학적으로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지금 베리어블이 외생 변수가 있는데요, 그죠? 옵티미즘이랑 시밀러리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인터랙션 텀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하나는 조작변이기 때문에 둘 간의 코릴레이션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랙션 텀을 본다면 자, 내가 패시미스틱한 사람인데 타겟이 나랑 비슷한 사람인데 구글에 들어갔어요. 그런 경우와 원래 옵티미스틱한 사람이 같은 시츄에이션에 처했을 때 좀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드는데 사실은 지금 그 인터랙션 텀이 이 모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터랙션 텀을 집어넣으셔도 되고 그 옵티미즘을 좀 이렇게 트라이커터마이즈 하시던지 다이커터마이즈 하셔서 모델을 조금 여러 번 분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약간 좀 마이너한 건데 지금 그 논문에 나왔을 때 시밀러한 컨디션이 1이고요. 디시밀러한 게 2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시밀러리티에서 인스피레이션으로 가는 패스가 positive.22거든요. 그러니까
디시밀러한 게 인스피레이션에 더 높은 영향을 주는 거로 나와 있어요. 들리세요? 네, 거기 그러니까 찾고 있는데 아마 예. 오타가 아닐까 싶은데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아무리 네. 이거를 봐도 다른 거랑 이게 매칭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마 similar가 2, dissimilar가 1이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코딩이 실수가 아니면 더 재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상상을 많이 했는데, 예, 만약 제가 봤을 때는 그 코딩을 제대로 분석은 됐지만 리포팅할 때 살짝 미스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있고 좀 정 교수님이 좀 덜 쓰셨다 그랬는데 덜 쓰신 것 같지는 않고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완성도가 높고요. 예, 재미있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김상현 교수님, 예,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예, 저 방문론에 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알려주셨고요. 또 앞으로 논문이 더 한층 임프루브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저 유성진 교수님 드렸습니다. 예, 저 반갑습니다. 예, 저 유승민 교수님 저기 네. 그 논문 발표를 시작하시면서 뭐 간단히 저 인사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저 세 번째 논문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네이티브의 이민자 간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 대구대학교의 유성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성진 교수님 예, 발표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잘 들리시는가요? 예.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예. 지금 방금 수업을 마치고 예. 와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저기 발표를 조금 이따 하시고 그러면 앞에 두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조금 예. 저기 그 Q&A를 좀 하다가 어떻게 발표를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예, 뭐 그냥 뭐 이왕 아, 하셨으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막 미리링 뭐 인터랙션 하면서 이렇게 뭐 팻도 나오고 이렇게 영어가 막 나와서 이게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어소시에이션처럼 막 이렇게 외국이 학술 대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잘못 따라왔나 그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토론하시는 우리 김상현 교수님께서 너무 이렇게 고퀄리티로 이렇게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발표하는 게 갑자기 급쑥스러워졌습니다. 고퀄은 아니고요. 제가 아는 그 컨텐츠적으로 아는 게 많지 않아서요. 너무 좀 마이너한 문제만 제가 건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큰일 났습니다. 예, 어쨌든 예, 뭐 부족하지만 예, 그냥 발표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지금 얼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큰일 났네. 제가 원래 발표를 잘 못하거든요. 예, 교수님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PPT 보이십니까? 예. 저 제목이 디지털 네이티브의가 아니고요. 예, 와입니다. 와. 예. 와 이민자가 제가 아마 오타를 들었는 것 같아요. 예. 처음부터 오타가 나오네요. 예. 부끄러워. 예. 예, 정보 프라이버시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라서 아주 탐색적으로 했기 때문에 별 뭐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개요는 뭐 일반적인 논문 작성 방식에 따라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예. 문제제기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그 정보 프라이버시가 이제 나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데 대한 염려입니다. 예. 근데 이런 염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 같고, 이게 뭐 일반인들도 그렇고, 저희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많이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논문에서도 거의 동일한 사건, 사고를 계속 인용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보니까
뭐 옥션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사례를 접하게 되면 나의 정보도 혹 유출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다가 마침 그 키스티에서 이제 그 매년 미디어 패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2016년에 마침 프라이버시 염려와 관련된 그런 데이터가 좀 있길래 연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살펴보면서 논문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논문을 보다가 2020년에 신일순 교수님께서 쓰신 그 논문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SN 활동이 높아질수록 이용자들이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신경을 더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까 뭔가 활동을 많이 하면 프라이버시 염려가 늘어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어떤 활동적인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염려가 커지는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문득 든 생각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 생각이 들었던 거는 사실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특정 뭐 텔레그램이나 이제 사용하시는 어떤 그 온라인 플랫폼의 유행에 따라서 아주 가까운 지인들하고 얘기할 때는 사실 나의 프라이버시가 이렇게 노출될까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뭐 적어도 저는 전혀 안 하거든요. 예,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죠. 예, 웃자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예, 반면에 예, 저 웃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호응 아주 좋아합니다. 예, 반면에 그 잘 모르는 기관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열려 있는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를 올리면은 사람들이 뭐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렇게 공격도 좀 하고 또 개인정보도 좀 이렇게 타겟팅 해가지고 개인정보도 이렇게 좀 유출을 하고 이런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관계의 친밀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안정성 측면에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좀 차이가 좀 발생할 것이다. 활동이라는 측면이 프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2019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 조사 결과를 잠시 한번 보니까 개인정보 데이터 관리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이 온라인 쇼핑몰이고 그 다음에 SNS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여기서 보면 이제 전자상거래가 되겠고, 그다음 신용카드라든지 아주 이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싼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항상 있고, 그래서 좀 저렴하게 물건을 사려고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고 좀 어떻게 이제 물건을 사게 되는데, 이게 싼데 다 이유가 있다, 뭐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매를 하면서 항상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싼 거를 구매하면서 자칫 그 제품을 파는 그 기관에서 나의 정보를 혹시나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제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물론 약간의 클릭은 했지만 동의한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전자상거래 부분에서의 저렴한 제품 구매 욕구,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떤 프라이버시 염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논문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연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연령을 그냥 쑥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연령이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좀 연결을 시켜보면, 이게 우리 흔히 이제 그 리니얼 모델처럼 직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U자의 반대형 모양으로 좀 이 관계가 조금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존 연구를 보니까 전부 이렇게, 물론 데이터의 표본수도 좀 작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직선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가 조금 약간 큰 경우에도 그냥 이제 이렇게 넣어보길래 그러니까 연령이라는 부분하고 그 디지털 리터러시 부분하고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 이걸 단순히 집어넣지 말고 좀 이렇게 좀 통계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해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어차피 이제 그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라는 것이 프라이버시와 염려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접하는가, 이거 어떤 이용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지식이나 정보를 얼마나 많이 접한 사람이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나눠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론적 배경과 연구 문제를 보면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그 기존 연구를 좀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콘텐츠 같은 경우에 이제 이용 매체에 따라서 이제 군집을 나누어서 보니까 이용자 군집이 이제 종편 콘텐츠 중심과 라디오 중심과 지상파 중심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염려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종편 콘텐츠 중심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염려가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어떤 매체, 여기서 콘텐츠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이용하는 어떤 콘텐츠에 따라서 프라이버시 염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연구를 보면 전자상거래하고 위치 기반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두 개에서 프라이버시 염려를 비교해 보니까 전자상거래가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긴 했습니다만, 물론 위치 기반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어떤 것들을 사용하든지 간에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뭐 소비 패턴부터 이용 패턴까지 다 드러나는 거니까 양쪽 다 분명히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연구 결과에서는 전자상거래가 훨씬 높았다. 다시 얘기하면 이쪽이 훨씬 더 민감한 프라이버시 염려라는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박현선이나 김상현 같은 경우에는 SNS 부분만 보더라도 이게 개방형 SNS냐 또는 폐쇄형이냐에 따라서 또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또 달라지고 해서 분명히 온라인 플랫폼의 유행에 따라 달라질 개연성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구 문제를 일단 전자상거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열린 공간으로서 인터넷 동호회, 카페, 클럽, 그다음에 닫힌 공간으로서 SNS 이렇게 공간으로 나누어서 각각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가, 신울순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로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이렇게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연구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보 프라이버시 위험 지각과 이제 염려 관계인데, 요거는 계산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적용을 시켜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익과 손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익이 많으면은 내 정보를 줄 수 있는 의도가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김진성, 김종기 교수들의 그 분들의 연구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개인정보가 오용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된다면 정보 프라이버시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염려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개인정보를 주겠다라는 것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정보, 그러니까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있다라는 거, 이게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약간 별개의 사안일 것 같다. 염려는 하지만 이익이 높다면은 내가 나의 개인정보를 얼마든지 주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좀 두 개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변수를 고려하게 된 것은 이제 그 2차 데이터에서 있었던 그 변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측정 데이터가 있어서 마침 데이터가 있으니까 한번 데이터를 넣어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연구 문제를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한번 만드는 게 저렴한 구매 욕구 충족에게는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사회자님, 제가 너무 느립니까? 예, 괜찮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나 너무 느리면은 좀 빨리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지금. 예. 예.
그럼 세 번째는 인구통계학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그 연령을 고려한 연구를 보니까 연령이 높아질수록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연구들을 보면 표본 크기라든지 특정 연령대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페인 이하 여러 연구자들이 했던 연구도 보면 전체 참여자가 530명이고 75%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30세 이하. 그러니까 전체 온라인 이용자를 대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한 개는 이제 2019년 이혜미 교수의 연구를 보면 20세부터 49세에서 총 423명인데 이 역시 굉장히 제한된 표본 사이즈를 사용을 했고 연령대도 이제 그렇게 다양하지 못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하게 좀 큰 표본을 가지고서 연령대를 좀 더 넓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누어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것이 이제 연구 문제 4번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한 거는 2016년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 데이터 일부를 활용을 했고 표본 크기는 일단 신용카드 아까 말씀드린 것 전자상거래 부분을 이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온라인 활동 대상자 마침 변수 중에 온라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측정을 했는 문항이 있더라고요. 그 활동하지 않은 부분은 이제 선택하는 부분은 다 이제 제거를 시켜서 전체 9,788명 중에 8,34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고, 왜 떨리죠? 제가 좀, 좀 소심한 편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네. 연구 결과입니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연령이 높아질수록 프라이버시 염려가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수준하고 월평균 소득, 전체 대략적으로 그렇게 설명력이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교육 수준 같은 게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정보와 관련된 리터러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습득할 수 있는 개연성하고 교육 수준하고 조금 매칭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지식 격차 또는 디지털 격차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연관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온라인 활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전자상거래라든지 또는 인터넷 동호회처럼 개방 같은 경우에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SNS는 오히려 이제 사용을 하면 할수록 떨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프라이버시 염려가. 그래서 분명히 개방성에서 좀 차이가 있고 이 개방성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관계의 친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에서 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좀 놀랐던 연구 결과가 이제 저렴한 구매 욕구 충족 행위라는 부분이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염려라는 게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용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이 결국에는 심리적인 부분으로 연계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일정 부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산포도를 통해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와 디지털 이민자를 구분함에 있어서 이제 기존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사용을 해서 아마 이제 분석을 하면 좋았을 텐데 2016년에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새로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은 디지털 리터러시하고 연령하고의 관계를 지금 보고서 지금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하고 연령 간의 관계를 봤습니다. 봤더니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42, 3세까지는 약간 위로 올라가고 뒤에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곡선을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산포도만은 봐서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상관관계 코릴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그러니까 19세에서 42세는 이제 여기에 좀 이제 정적으로 조금 관계가 좀 높은 상황이고 43세에서는 이렇게 이제
확인하기 이쪽은 정적이고 이쪽은 부적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요 내용을 보고서 42세까지 하고 그러니까 19세 이하부터 42세, 43세부터 그 이상의 연령대로 해서 두 집단으로 한번 나누어 봐야 되겠다. 근데 마침 요 연령대가 마크 프렌스키가 2001년에 이제 30대 미만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정의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대로 좀 맞추어 보면 이 연구가 2016년이니까 15년 정도 이제 흘렀단 말이죠. 그럼 대략적으로 그걸 이제 숫자를 더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하고 얼추 약간 맞아떨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쪽은 미국 쪽이고 이건 국내 쪽이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더 미국보다 좀 뛰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예, 어쨌든 예,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연구 문제와 관계없고 이제 그 두 집단 간의 그 평균 차이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웰치 사틀드 와이드의 그 T 검정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일반 그 풀 사용하지 않고요. 해봤는데 소득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다라는 것이었고요. 프라이버시 염려 같은 경우에도 앞선 세대가 뒷세대보다 훨씬 더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활동 부분도 훨씬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령대를 나누어서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제가 조금 혼란스럽지만 다시 보여드리면 전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값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43세 미만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플러스가 나오고 교육 수준에 아까 굉장히 유의미했었는데 이쪽은 교육 수준에 의미가 없어요. 교육 수준에 의미가 없고 다시 얘기하면 43세 이후에 교육 수준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유사한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월평균 소득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 평균과 비슷하게 나왔고 여전히 SNS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부적으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43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확연하게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연령이 높아질수록 프라이버시 염려가 확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이제 교육 수준하고 연계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월평균 소득까지 같이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 격차 부분하고 좀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교육 수준이 아무래도 조금 연세가 아주 많으신 예전 분들은 이제 교육을 많이 못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함해서 이쪽과 이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적을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지식도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43세 이상 전체 연령대로 봤을 때는 좀 유의미하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구매 욕구 역시 여기서도 굉장히 높게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말씀을 드리면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저렴한 구매 욕구 충족 행위가 설명력이 가장 높다. 그 다음에는 폐쇄형 이용 이제 SNS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개방형인데 폐쇄형 같은 SNS 같은 경우는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인구 통계학적 변수를 제외하고 전체 표본은 방향적으로 봤을 때 거의 동일한데 강도적인 측면에서 두 집단 간에 약간 차이가 있고 교육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두 집단 간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은 설명력 부분에서 43세 미만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경험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43세 이상이 더 높은데 연령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이 이제 부적으로 이쪽은 정적으로 나타났다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저렴한 구매 욕구 충족 행위 설명력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향후 연구에서 이런 심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이용과 충족이라는 접근을 부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용과 충족 그러면 이제 이용자들이 그
적극적 액티브 유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이용 충족 동기, 그러니까 동기가 있으면 이 동기에 맞는 이용 충족 부분만 보는데 부작용적 측면에서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용과 충족을 좀 확장시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네이티브하고 이민자 간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교육 수준은 디지털 리터러시 부분하고, 이건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추론 부분이긴 한데, 일정 부분은 두 개를 연계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운 연구에서도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구성의 오류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 연구에서는 사실 이제 그 개방형이라 하더라도 개방형이 사실 개방형 내에서도 예를 들면 뭐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오픈된 경우가 있고 오픈되지 않은 커뮤니티가 존재할 수 있고요. 게시판도 마찬가지고 SNS도 이 개방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거든요. 트위터라는 부분하고 뭐 텔레그램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카카오 시리즈는 폐쇄형이 굉장히 강한 반면에 나머지는 개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해보면 이제 fellowship composition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 부분이 이 연구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연구자로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진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좋은 논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류성진 교수님 논문을 나름 많이 봤습니다. 뭐 읽은 것도 있고 이제 못 읽은 것도 있는데 항상 느끼는 게 우리가 저 연구자로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냥 뭐 당연히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특히 이제 방법론 분야에서 그런 논문들을 제가 정말 인상 깊게 이제 많이 읽었었는데요. 이번 논문도 그런 어떤 연장생산에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들을 아주 잘 집어서 좀 핵심을 좀 잘 집어주셨던 어떤 그런 논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방송협회 조승동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유 교수님, 제가 김상현 교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많이 공부하면서 읽었고, 저는 우선 대체적으로 지금 2차 데이터를 활용하셨는데 굉장히 데이터에 대한 이해 부분도 높이시고 또 그걸 어떻게 분석해서, 사실은 2차 데이터를 사용하면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해서 좀 데이터 직접 만든 거 아니기 때문에 미디어 심리 연구 쪽에서는 좀 가치 평가를 절할 수도 있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정향 혹은 심리적인 변수들을 좀 더 정교화하고 그 안에서 더 이렇게 세분화된 미디어 심리 변수를 찾아나가는 기법의 연구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2차 데이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 중에 이게 이쪽 변수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해서 활용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 두 가지 면이 다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런 걸 찾아내셨을까라는 감탄. 동시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직접 설문문화를 구성해서 검증을 하셨더라면 더 재밌었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총론으로 우선 말씀드리고, 우선 저는 뭐 순서대로 앞부터 뒤로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에서는 하나 아쉬운 게, 지금 핵심적인 변수를 두신 게 열린 공간, 닫힌 공간, 혹은 저렴한 구매 비용 충족 행동, 또 이제 연령이나 인구 사회적 변이는 리터러시 같은 걸 같이 넣으셨는데, 사실 이제 실증 연구에서는 그 중요 핵심 변인들이 제목에는 좀 다 들어가 주는 게 친절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디지털 네이티브와 이민자 요거만 봐가지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셨구나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친절하게 보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요 부분 설문을 직접 하지 않으신 것 때문에
사실은 이 핵심 변인들을 이제 구성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이거 이제 조금 연결하기가 아쉬운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차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은 많이 보이고 또 그것들을 총체적으로 확인해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랑 연결 지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변이는 많고 또 이제 논의는 여러 변인들을 다 하나하나 짚어주셔야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 제기 파트에서도 되게 잘 정리해 주시고 문제 제기도 좋은데 이게 이렇게 뚝뚝 이렇게 해당 변인을 중심으로 조금 연결성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서 그거만 나중에 조금 이렇게 보강해 주시면 재밌게 그 부분들은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문제에서 사실은 그 SNS의 열린 공간, 닫힌 공간 이런 내용들은 사실 많은 연구가 있으니까 이거는 꼭 탐색적 연구 문제로 안 삐져있고 그냥 가설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저렴한 구매 욕구 충족 행위도 이제 단일 문항을 하나 이제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2차 데이터다 보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러나 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인구 사회학적 변인을 세 번째 그 관계를 보실 때 굉장히 중요도 있게 논의도 하시고 많이 다루셔서 처음에는 좀 놀랐습니다. 보통 인구 사회학적 변인은 컨트롤 베리어로 물로 좀 쓰거나 그냥 어차피 워낙 설명력이 좋기 때문에 특히 연령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냥 그 리니어 모델링에서 그냥 변인 하나로 수입했는데 보니까 좀 더 어떻게 정교하실까라고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니까 나중에 분석에서 아까 그 단순한 리니어 모델링으로 선형이 아니라 두 꺾임 선형으로 된다는 부분 방법론적으로 좀 분석을 하셔서 분리해서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가 필요했구나라고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갑자기 이제 인구사역적 변인을 논의를 핵심으로 다루다 보니까 조금 왜 이거 하셨지?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저는 그냥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워낙 열심히 분석을 해주셔서 사실은 왜 변수 구성에서까지 이렇게 주성분 분석으로 직각 회전 모형, 베리맥스 모형까지 다 돌리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문항간 신뢰도 일치도만 한번 보시면 되는 변인 구성 부분이 너무 많이 분량을 차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29페이지라는 그 방대한 논문이 돼서 이 부분은 오히려 그냥 뭐 인터넷 동호회 카페 클럽이나 아니면 뭐 SNS 이용 강도 이런 것들은 그냥 문항간 일치도만 확인하셔서 그 주성분 분석으로 차지하고 있는 공간들은 사실 간략히만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직각회전까지 다 하셔가지고 이제 다 하나의 연구 문제를 검증해내는 듯한 모습이 여기서 보여서 조금 나중에 그냥 조금 빼거나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문항간 일치도 부분에서 보통 크롬바그 알파라는 그 수치가 그 전에 이제 저도 한참 논의 많이 할 때 크롬바그 알파 수치가 사실 높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9.5를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왜 문항이 거의 비슷한 질문 문항을 여러 번 구성해서 반복 질문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굳이 크롬바그 알파가 높다고 그걸 다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이 문항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 크롬바그 수치가 9.95가 넘는 게 좀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중복 질문일 수도 있어서 이런 인용들은 조금 체크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2차 데이터 활용해서 하시는 연구라서 처음엔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나중에 기대한 부분이 바로 그 이게 꺾인 선, 리니어 모델링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최근에 저쪽 정치학 쪽이나 교육심리학 쪽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리니어 모델링이 될 수 없는 결과물에 대해서 리니어 모델링으로 해버려서 결과치를 왜곡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찾아내거든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 스캐터 플롯 산점도를 그려보고 나서 실제로 선이 어떤 모형이냐 그래서 특정 연령대 밑에서는 리니어로 올라가는데 특정 연령대 이상에서부터 리니어를 꺾인다.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발견이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찾아주셨고 사실 교육심리학 쪽에서 이거보다 더 정교하게 다층 모형 방식으로 하이어리키컬 리니어 모델링도 하고 하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라서 보시고 이걸 활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뒤에 결과물 부분들도 같이 봤는데 우선 그 평균 비교 20페이지에서 평균 비교 부분은 평균 점수도 친절하게 써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평균 점수가 차이 나는 것들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두 연령 계층 간의 중요한 차이 부분 재밌게 봤고요. 그 22페이지, 23페이지에서 이제 이어서 필기 분석으로 분석해 주셨는데 아까 강조해 주신 것처럼 연령 부분에서 선형의 부적과 정적 그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종속 변인에 대해서 특정 연령대를 기점으로 해서 꺾임선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는 2차 데이터지만 잘 재밌게 발견해 주신 거라서 이 부분을 사실 아마 중점적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목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 물론 이해가 다 됐습니다. 이해도 다 됐고 재미도 있었고 다만 이제 2차 데이터로 이제 하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재현하는 방식인데 나중에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사실 요즘 이쪽 정보화 쪽 이쪽 관련해서는 정보 득점 얘기도 되게 중요하게 많이 하지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기술 부분에서 비식별화 조치나 이런 것들을 요즘 잘하기 때문에 사실 특정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 같은 것들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분하는 방식에서 설문조사를 따로 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서 플랫폼 자체의 변수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원래 정보 공개 요구사항의 뎁스가 다 다르거든요. 그냥 일반 SNS나 아니면 포털이나 아니면 상거래 시장 쪽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로도 한번 구분해서 해보시는 것도 나중에 재밌을 것 같고 또 동시에 리터러시 부분을 하셨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사용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공개를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개인의 사적 뭐 이런 것들 그런 정향 같은 것들 혹은 정보 활용의 어떤 에피커시 같은 것들도 나중에 변이 만들어보면 되게 재밌게 결과들이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뭐 정보 공개 요즘 SNS 쪽은 그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활용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기능들은 그런 효능감으로부터 나오고 리터러시 능력으로부터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구분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정보화 시대에 이제 리커멘데이션 펑션을 활용하려면 자기 정보를 어느 정도 이렇게 투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적정 수준의 어떤 차이들을 확인해서 변인 구성을 해보면 더 재밌겠다는 제언도 한번 말씀드리고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성공 박사님, 예, 아주 디테일한 코멘트 감사합니다. 예, 저 토론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새 논문 발표와 토론이 모두 끝났는데요. 이두환 교수님 어떻게 시간적으로 조금 플렉서블 한 건가요? 아니면 6시 30분 딱 끝내야 되는 건가요? 예, 이두환 교수님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됐어요. 같습니다. 지금 예? 마이크 찾느라고 이렇게 됐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원래 1시간 반은 그냥 제가 30분에서 예. 임의로 결정한 거고 제가 볼 때는 10분이나 15분 정도는 뭐 혹시 뭐 평소에 이게 논문을 읽어보시고 궁금하셨거나 아니면 그 저자들이 커멘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디펜드를 하시거나 좀 더 부연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15분 맞습니다. 정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한 10분, 15분 정도 조금 새 논문에 대해서 Q&A 여기 이제 뭐 플로우는 없지만 여기 이제 참석하신 교수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그 의견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뭐 저 간단히 좀 서로 말씀을 나누시고 또 이 발표하신 분들도 좀 그 디펜스를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혹시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예. 김상현 교수님. 예. 그 김태년 선생님이 하신 거, 그러니까 그 송하영 교수님이랑 같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재밌는 토픽인 것 같은데 혹시 이거는 약간 조금 더 옛날 어프로치긴 하지만
임프레션 매니지먼트나 그 옛날 그 브라운 리빈슨이 만든 그 어펄러지에 관한 전략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인터널 하냐, 익스터널 하냐, 이제 익스큐즈를 찾을 때, 그러니까 어펄로지아 자체에 대한 리터러처도 상당히 방대하고, 그 링귀스틱스나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연구하는 그 어펄로지의 전략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도 연구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건가요? HCI 방면으로? 네, HCI 쪽에서는 거의 이런 연구는 되어 있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신뢰 회복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좀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서 뭐 2016년 이후로 뭐 좀 되고 있긴 한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어폴로지 자체를 좀 휴먼 사이콜로지 쪽에서 가지고 온 거는 거의 처음이고 이전에는 뭐 에러 메시지라 그래가지고 뭐 에러가 났을 때 뭐 그냥 뭐 sorry 하다 그 정도는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인터퍼스널 사이콜로지에서 가져온 논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도 봤을 때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은 이게 관심이 많이 저도 가고 이 김 선생님도 여기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할 게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은 아주 고무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 저는 뭐 김선생님께 HCN 안 말씀해주신 해봐도 그 어플로지 관련 논문을 제가 아마 못 읽어본 것 같아서 혹시라도 나중에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시면은 그럼요. 많지 네, 않지만 예. 네네. 그러면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네. 결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게 나와서 후속 맞아요. 연구를 해야 재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분석도 잘하셨고 그래프도 너무 예쁘게 잘 그리시고 저는 그래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감사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김상희 교수님 그리고 김채연 선생님 저기 예, 좋은 의견 그리고 이제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 혹시 있을까요? 저기 그 첫 번째 페이지 페이퍼도 있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도 있으니까 편하게 그 저 선생님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그 새 논문을 아주 재밌게 잘 읽었고요. 그 이제 사회를 맡다 보니까 저도 뭐 아주 깊이는 못 읽었지만 대부분 이제 좀 읽었는데요. 그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뭐 이 분야에서 이제 연구도 좀 하고 있고 한데 그 이제 그 이 컨텍스트 자체가 그 어팔러지고 또 이제 뭐 사과를 하느냐 이제 이런 어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인공지능하고 이제 윤리의 문제에 관해서 좀 이제 조금 그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윤리 쪽에서는 그 인공지능을 이제 어프로치를 할 때 인공지능의 어떤 존재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상당히 그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그냥 그야말로 이제 기계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한 익스트림이고요. 또 하나는 이 fully 그 어떤 모럴 디시전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AI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어떤 디시전 메이킹에 대한 어떤 뭐 판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 자체가 어떤 그 AI의 어떤 그 뭐 행동 또는 어떤 그 서제션에 대해서 그 판단을 내리는 거라면 어떤 그 좀 더 펀더멘털하게 그 참가자들이 실험 참가자들이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그걸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좀 재밌는 연구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이게 뭐 코베리엇으로 이제 그저 넣는다든지 해서 살펴보면 그 부분도 좀 재밌는 어떤 에디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연구 우리 김윤리 선생님 연구에 관해서는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예전에 그 SNS에서의 어떤 뭐저 소셜 컴패리슨 연구도 좀 하고 했었는데요. 내용은 뭐 아주 제가 아까 그 서두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어떤 연구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스페시픽한 연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방법론적으로 우리 김상현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좀 이건 그렇게 디테일 아주 크리티컬한 건 아닌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SAM을 돌릴 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샘플 사이즈가 200이 넘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리버럴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N을 이제 150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그 성별 차이에 따라서 남녀 차이에 따라서 이제 이 다른 거를 이제 나눠서 봤다라고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 샘플 사이즈가 더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쓰는 SM을 쓰지 마시고 앤드류 헤이스의 프로세스를 쓰면 그런 샘플 사이즈의 문제를 좀 어느 정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이제 어차피 데이터가 있으시면 그건 이제 그냥 프로그램 다르게 돌리시면 되는 거니까 그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히 제 코멘트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샘플 사이즈 때문에 그러니까 SEM이 아니라 패스 모델을 사용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혹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더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혹시 있으실까요? 페이퍼들에 대해서. 김윤리 선생님한테 잠깐 살짝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 논문이 상당히 잘된 논문이거든요. 모델도 좋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이슈가 좀 지엽적으로 빠지지 않았냐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너무 이렇게 그냥 서제스천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논문의 메인 포인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델 테스트할 때 외생 변수의 관계에 대해서 다이렉트 패스는 없이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 부분이 서술이 조금 약하게 된 것 같은데 보강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류 교수님 코멘트 안 해주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논문 충분히 재밌고 뒤에 리니어 모델링이 아닌 부분에 대한 집단 구분 부분 잘 조금 더 정리해서 바로 투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고 충분히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논문 재밌고 결과 재밌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투고하셔서 게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계속 얼굴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더 이상 없으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새 논문 발표와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학회 연구회에서의 어떤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정말 완성도가 아주 높은 논문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토론하신 선생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거고요. 조금 전에 조승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더 다듬으시면 바로 영문 저널 그리고 이제 우리 류성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한글 논문 저널에 바로 투고를 하셔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꼭 그렇게 되시길 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발표와 토론 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밖에 이제 진행할 수 없어서 아주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 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학문적인 이야기도 하시고 또 이제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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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김상현 교수님 어떻게 녹화가 이제 끝나는 건가요?
예,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고맙습니다. 예.